네,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차기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힐 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정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언론은 부동산 뉴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부동산 뉴스의 실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Q+에서는요. 시민들의 언론사 제보를 돈을 받고 중개해주는 업체가 등장한 실태, 김효진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KBS 오현태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얘기가 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가 토지를 수탈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도시가 폐허화되고 이후에 이제 내 집 마련이 꿈이 이제 토지를 확보하거나 내 집 마련이 그 인생 최대 목표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70년, 80년대 강남을 개발하면서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이제 강남 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여전히 강남을 바라보고 있고 서울을 바라보고 있고 내 집 마련이 내 인생의 최대 꿈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인식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보다도 더 과열된 언론의 부동산 시세 보도가 한몫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비평 시작하죠. 네, 현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총 30번 가까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는 꺾이기는커녕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계속 상승했는데요.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론계 내부와 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언론에 과열된 부동산 보도 경쟁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도의 실태를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고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7월 이곳의 공인중개사들은 오전 일찍부터 문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실거래가가 20억 원이었던 전용 면적 97제곱미터, 공급 면적 40평이 갑자기 2배나 오른 40억 원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폭탄 맞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부동산들이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 기사가 딱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기자분들이 부동산 업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40억 원에 팔린 건 97제곱미터가 아니라 175제곱미터, 공급 면적 73평 펜트하우스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며 면적을 잘못 입력해서 생긴 소동이었습니다. 갑자기 실거래가가 2배가 뛰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게 우선인데 언론은 차고 거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강동도 평당 1억이라는 제목과 단독을 단 기사를 썼습니다. 정확한 확인보다는 신고가 기사를 먼저 쓰는 걸 우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거 뭔가 오류난 거다. 거래 신고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자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 오니까 그거는 우리 시세는 아닙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 시세 아니고 지금 20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고가 거래 보도 소동은 서울 삼성동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공급 면적 14평이 보증금 12억 6천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12억 6천이면 매매가고요. 전세는 5억 5천에서 6억 사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전세가가 직전 거래보다 2배 넘게 뛴 말이 안 되는 거래였지만 언론은 강남 불패라는 제목을 달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3.3제곱미터, 이른바 평당 가격으로 바꾸면 1억 3천여만 원이나 된다며 평당 전셋값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개 매체가 같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보도 하루 만에 이 실거래가 신고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 직원이 거래 신고를 처리하면서 110제곱미터,
공급 면적 33평 거래를 31제곱미터 거래로 잘못 입력했다가 곧바로 수정했는데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생긴 일이었습니다. 거래 신고가 수정된 이후에도 언론은 계속해서 이 거래를 전세 평당 1억 돌파 사례로 인용했습니다. 신문 기자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서울에 있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주는 대학을 다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백데이터 정도는 내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신문 기사에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자기가 한번 확인은 했었어야죠. 이러한 신고가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기사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인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 71곳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제목에 신고가를 넣어 쓴 기사는 모두 633건이었습니다. 1년에 200건가량으로 평일에 평균 1건 가까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에 신고가가 들어간 기사만 뽑은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본문에 신고가가 들어간 기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평당 1억 원이라는 표현이 제목 또는 본문에 들어간 기사도 649건으로 신고가 기사 규모와 비슷했습니다. 언론의 부동산 기사는 강남 지역 아파트만 집중해서 다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집값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사 7만 3천여 건을 뽑아 가장 많이 등장한 아파트 10곳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1위는 2,305번 등장한 잠실주공 5단지였습니다. 2위는 2,000번 넘게 나온 음마 아파트, 3위는 1,300번 이상 언급된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개 아파트 가운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빼고 8개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였습니다. 네, 자고 나니까 신고가를 경신했다, 아니면 뭐 평당 1억 원 넘었다, 이런 기사들 정말 자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런 걸 보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언론이 우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막 와 올랐다, 기록 경신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은 왜 이렇게 뭐 신고가나 평당 1억이다 뭐 이런 데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헤드라인 장사 하고 있구나.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뭐 시세의 뭐 2배로 거래가 됐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기자들이 빨리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전화도 하고 취재도 하고 막 그런 저렇게 수십 개씩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신고가라는 게 이게 허점이 많아서 누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그다음에 뭐 30일 안에만 또 뭐 신고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돼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전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VCR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지난 2007년부터 그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평방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보면 헤드라인에 계속해서 뭐 평당 1억, 그쵸.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은 뭐 미친 집값, 집값 우울증, 네. 부동산 블루 뭐 이런 말들이 결국 사람들 자극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주스 이것도 이제 국가 통계로 막 만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걸 다 뭐 언론이 책임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전부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언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집값 모르고 요새 시세 관심도 없다가 오히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고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아 요새 그래? 들썩들썩해?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시점에는 불안해서 일단 매수 안 할 사람들도 매수에 나서게 되고, 또 하락할 때는 지금 팔 시기가 아닌데도 팔려고 내놓게 되고, 이런 심리적 요인이 많이 좌우하게 되는데, 언론에서 이제 신고가라는 걸로 이제 한번 거래가 최고가로 되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돼버립니다.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평준화돼서 이렇게 가격이 번져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심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과수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예, 과수요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전월세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말씀하셨던 건 실거래가, 뭐 신고가 이런 보도가 부동산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국토연구원에서 작년에 연구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뭐 아파트 실거래 가격, 거래량, 평균 가격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통계 작업을 통해서 각 변수의 연관성을 파악을 한 건데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 그 자체보다도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늘어날 때 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또 서울과 강남 3구가 이제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 게 2017년 이후에 더 커졌다 이렇게 지금 이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급상승한 시기와 좀 일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 국책 연구기관인데 언론이 집값 올렸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네. 또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도를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의 취지는 그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언론이 모든 집값 상승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또 근데 이제 언론에서 조금 과도하게 보도를 한 게 있고요. 뭐 물가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서 언론 보도가 영향을 심리에 미치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또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강남 쪽 아파트가 사례로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많이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앞에 영상에 봐도 그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의 중심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사대문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된 강남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 강남 지역은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부촌이 또 거기 강남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렇게 강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 원정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고 가격은 또 오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강남 부동산이 뭔가 한국 부동산 거래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미친 집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요새는 또 패닉 셀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태도가 네. 돌변했어요. 네, 이게 이제 조선일보 1월 21일 기사인데요. 제목이 전국 집값 상승 멈췄다. 이젠 패닉 셀링 올까 걱정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 그대로 좀 소개해드리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작된 집값 조정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시작을 해서 앞부분에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지난해 패닉 바잉에 나섰던 20, 30대들이 집값 하락 공포감에 경쟁적으로 집을 처분하면서 패닉 셀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내용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1월 셋째 주에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는 통계입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 통계인데요. 전주보다 0.02%가 올랐습니다. 이거를 2019년 11월 이후에 최저 상승폭.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오름폭이 좀 작다라는 네. 통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갤럽 등이 낸 2022 부동산 트렌드 조사라는 보고서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게 패닉 셀링이라는 표현인데 20, 30대들이 이제 영끌에서 수도권 외곽이나 그 서울 외곽 뭐 이런 아파트들을 패닉 바잉을 했는데 네. 이제 값이 내려갈 때는 여기서부터 내려가니까 또 대출 이자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해서 패닉 셀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상을 분석한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뭐 이걸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아까 주간 통계에 이제 덧붙여서 패닉 셀링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네. 이게 오를 때도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죠. 내릴 때도 뭐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보도를 좀 많이 요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패닉 셀링 얘기가 나오니까요. 무슨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라도 한 네. 줄 알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상승률이 둔화를 한 거지 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찔끔찔끔 오르는 건 맞잖아요. 이제 지난해 10월달에 정부가 10월 26일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을 좀 더 옥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8월, 9월, 10월달에 거래량이 서울에 한 4천 가구 정도 전후가 됐거든요. 네. 근데 12월달에 이게 1,000 가구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 이제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던 그 금액이 상승률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중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또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 단위로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0.06에서 0.05로 0.01% 정도 이렇게 이제 한두 번 내려가면 네. 언론 보도는 이제 이렇게 패닉 바잉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대폭 내리거나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을 보고 오른다 내린다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주간 단위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또 그것도 불확실성이 커요.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과연 언론의 그 보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맞는지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보도 방향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텐데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난리친다. 근데 사실 오락가락하는 보도는 저것만이 아니라 찾아보면은 작년 7월 29일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하나는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난리 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날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거는 뭔가 상승폭이 굉장히 조금이다 라고 해서 올리긴 올랐는데 네. 그냥 찔끔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 관련 통계가 두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나오는데 그 통계 두 개가 조금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한 언론사에서 한 기자는 이거 보고 쓰고 한 기자는 이거 보고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서 집값을 보도할 때 두 가지 통계를 인용을 하는데 하나는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고 하나는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원 통계는 정부도 이걸 참고해서 정책을 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이 있고 언론도 그에 따라서 또 관심이 있어서 이 통계가 매주 나올 때마다 기사가 수십 건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계가 두 개다 보니까 작성 방식도 두 개가 다르고 표본도 두 개가 달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좀 달라서 보도가 양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통계가 이렇게 매주 나오다 보니까 매주 나오는 걸 언론은 그냥 전한다고 해서 이제 전하면서 중계방송식 보도를 부추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주간 통계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0.39%로 지난주보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 올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지만 일주일 단위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하는 기사들 모두 주간 통계가 큰 겁니다. 주간 통계는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언론이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분석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인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 71곳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간 통계를 인용해 쓴 기사는 6,132건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9건의 기사가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소수점 첫째 자리 혹은 둘째 자리에 그치는 미미한 주간 변동률을 바탕으로 변동폭이 확대됐다거나 줄었다며 시장 판단을 담은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주간 통계는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가 자주 엇갈려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사례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통계를 보면 KB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는데 부동산원 통계는 줄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원 통계는 보질 않는데요.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국민은행 시세하고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원 시세도 중개업소에서 일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은 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가격 통계를 매주 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세는 2주 정도의 기간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매매가는 이 매매를 내놓고 나서 1년 만에 매도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2년 가까이 매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마다 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간 통계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도 주간 통계를 인용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주간 통계를 활용해 공개 발언까지 합니다. 확대되었던 그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에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최근에는 주간 통계를 가지고 가격 하락 경계점이라는 판단까지 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홍 부총리는 상승률 0.05%를 하락 경계점이라고 표현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락 경계점이라는 건 집값 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하락세 전환의 경계선까지 왔다는 뜻인데 공식적인 용어나 개념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정한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딱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가늠해 볼 때 그냥 기준 숫자 중에 하나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를 하락의 경계점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주간 통계에 나온 소수점 둘째 자리 변동률에 기대 시장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8월 처음 시작돼 올해 1월 중순까지 모두 37차례 진행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주간 통계를 언급한 건 29번입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이렇게 주 단위로 네. 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 주기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지 그 부분이에요. 선진국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 발표는 없습니다. 월간 단위나 또는 그 6개월 또는 1년 단위 발표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그 주간 단위 발표를 하는데요. 이 주간 단위 발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표본수의 문제가 있고 조사 방법의 문제가 있어요. 이 표본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지난해 9,200개 포인트 가구를 조사했다가 32,000가구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방법도 실제 실거래가가 일주일 만에 거래되는 건 없잖아요. 장기간 그 방매됐다가 거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가 없는 경우나 가격 조사가 안 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또는 인근 지역의 그 방매 사례나 또는 사이트를 보고 조합해서 가격을 내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도 그 보고된 그 발표 자료 마지막에 보면 이 가격이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 문구는 적어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도 이 주간 단위 발표나 월간 단위 발표가 실거래가처럼 오인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으로 이래 인용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고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간 단위 보고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네. 네, 통계는 주 단위로 나오더라도 언론 보도도 꼭 그거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보다 긴 호흡으로 보고 분석해서 보도를 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언론사마다 아예 뭐 부동산을 전담하는 부서도 따로 있는 경우도 많고 하던데 왜 이런 식의 심층 보도나 뭔가 분석 기사 이런 건 안 나올까요? 제가 뭐 교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으면서 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네. 어떤 현상이든지 이해가 안 되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시험해 볼 수 있을 텐데 부동산 관련 기사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분양 기사 같은 거, 분양 광고 같은 거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죠. 뭐냐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안정되고 아무도 뭔가 반응 안 하고 거래도 없고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좋지 않을 경우에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기사도 쓰고 광고도 수주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2020년에 민원련이 7개 주요 신문사 지명 광고 실태를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분석을 해보니까 부동산 광고가 전체의 한 11.2%, 12%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였는데 이게 뭐 적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사의 주요 수익원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건 지명 광고만 하는 거고 요즘 뭐 미디어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온라인이나 웹사이트나 뭐 온라인 광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인 듯 아닌 듯 이런 기사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어쨌든 언론사에 굉장히 큰 수익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일보 추천 매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견제하거나 간접적으로 뭔가 관찰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광고 수주도 수주지만 직접적으로 플레잉을 하는 거다. 플레잉 코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부동산면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이제 신문 지면에 싣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자체 부동산 매체를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의 땅집고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분양 소식도 있고 뭐 빌딩, 상가 이런 각종 부동산 기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프라이빗 강의 플랫폼이라고 이분들이 소개하는 땅집과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증여세 생존 전략 비법, 재개발 투자 성공 실전 이런 식의 유료 광고 강의가 좀 이뤄지고 있고 땅집국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 하나의 그런 부동산 매체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중앙일보도 조인스랜드라는 별도 홈페이지에 뭐 매물, 시세, 분양 정보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동아일보도 이제 부자동이라는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타동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연예인 부동산 투자 기사만 모아놨습니다. 뭐 몇십억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차익을 냈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데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기사가 직간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뭐 언론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중시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면 신문 지면에서는 정부 정책 실책으로 집값이 올랐다. 서민들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한편에 그 부동산 매체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권하는 듯한 기사가 나오면 이 독자들이 봤을 때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기사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신문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는 것인가 이런 식의 그런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언론들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언론사도 부동산으로 재테크? 아니면 최소한 부업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동산 관련 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언론사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사실 뭐 진보, 뭐 그다음에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언론사는 아마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값은 안정돼야 되고 집은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하면 된다. 그래서 뭐 그 대의명분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그 정말 몹쓸 그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에서 뭔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관련돼서 뭐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그다음에 정책, 시장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3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야 합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즈음의 기사들을 조금 살펴보면 보수지는 잘 될 거야. 뭐 합리적인 정책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조고요. 근데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진보지에서는 중립 지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회의적이거나 이런 성향들을 좀 보였어요. 정부가 이제 뭐 종부세도 그렇고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이번 정부만 따져도 30번 가까이 냈는데 그때마다 이 언론 보도의 행태를 보면 이 정책이 나오고 며칠 뒤에 이제 주간 통계이기 때문에 주간 통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집값 상승세가 별로 변동이 없거나 상승폭이 커지거나 이러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책 효과라는 거는 좀 장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일단은 집값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내리는 게 없으면은 효과가 없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부 매체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또 비판하기 바쁜데 이게 2020년에도 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정부가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당시 호텔 거지 논란이라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시에 이제 호텔에 살라는 게 주택 정책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좀 많았는데요. 실제 입주민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입주민을 한번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관광호텔을 개조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에 주방과 세탁기가 없는 대신 공유 주방과 공유 세탁실, 공유 거실 등 여러 공동생활 공간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이쪽은 그냥 편하게 렌탈을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시거나 뭐 토의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장소고요. 저쪽 안쪽에는 이제 사무실이랑 미디어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이렇게 있는데 28살 취업준비생 박재호 씨는 전용 면적 13제곱미터, 공용 공간까지 합친 공급 면적 7평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요리를 자주 해먹지는 않아서 개별 주방이 없는 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개별 세탁기가 없는 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유 세탁실에 큰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5대씩 있고 최근에는 작은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가 추가 설치됐지만 122세대가 원하는 시간에 세탁을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학교가 가깝고 보증금이 저렴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게 재우 씨 의견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30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입니다. 천에 한 55에서 60, 60에서 뭐 이제 관리비 5만 원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런 신축이다 이러면은 또 한 10만 원 정도 더 월세를 붙고. 월세가 싸고 공유 공간에서 입주민들끼리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첫 입주 넉 달 후에 입주민 122명 가운데 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5점 만점에 평균 4.4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정치권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11월 서민 중상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곳과 비슷한 호텔 개조 임대주택 공급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권은 호텔 개조 임대주택은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제와 내놓는 게 호텔 쪽방입니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입니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 순증 효과라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도 호텔 거지라는 표현을 쓰며 대책을 비판했는데 이런 기사를 본 재우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곳을 택한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공고문을 봤을 때 구미가 확 당겼거든요. 이제 호텔 거지나 이런 키워드들을 봤을 때 약간 갑자기 뭔가 부끄러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눈만 가리는 건데 왜 본질을 보지 못하냐라는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구미가 당겼던 그때 내가 약간 무능해서 여기에 들어오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돼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호텔 개조 임대주택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인데도 가족 서너 명이 살기는 좁다는 잘못된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거난에 시달리는 1인 가구에겐 장점이 많다는 의견 속에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3, 4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언론들이 실제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취재하고 해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그 싸움에 같이 다 동조를 하거나 거기다 기름을 붓거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만 집값 올려놓고 서민들은 호텔에 살라고 하느냐는 분노일발식 비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집값 문제 보면 취재를 좀 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시원이라든지 지금 뭐 500에 한 30, 4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민간의 그 주택 부분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반지하라거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평 정도예요. 강남 같은 데는 뭐 3평짜리 아주 작은 방인데도 15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그 부동산 문제나 주택 문제의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영상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그냥 호텔 거지로 한 방으로 그냥 뭐 1타 2피 같은 겁니다. 그냥 호텔 거지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정책도 갑자기 엄청나게 후지게 보이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이 다 뭐 26개가 다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는 저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 얘기 안 해가지고 호텔 거지라고 하면 그 정책도 후지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인터뷰했던 아마 학생으로 보이는데 얼굴색도 좋아 보이는데 거지라고 만들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괴감 느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의 언론 보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 편에서 이걸 쓰고 있는가를 네.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의심이 뭔가 고급 중산층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뭐 매물도 많아지고 막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다시 또 뭔가 추가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닐까? 언론 보도가.
그래서 그런 차에 뭔가 실증적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2018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건데 기자와 부동산 네. 이런 류의 보도가 그때 좀 있었어요. 관음클럽에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 언론사 간부들 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43.6%가 강남 3구에 거주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강남에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부면 데스킹 하겠죠. 그러면 뭔가 기사의 방향을 잡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강남 3구에 거주한다는 것은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 그러면 간부의 깐부가 누굴까라는 생각까지 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뭐 간부들은 이제 거의 한 45% 정도가 강남 3구 산다라는 조사인데 사실 또 이제 젊은 기자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또 사회적으로 기성세대와 이런 젊은 세대의 격차가 있듯이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전문 기자들 중에는 뭐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주거 형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만나는 취재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좀 뭐 물론 서민도 만나고 뭐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 실제 강남에 살지 않아도 또 이제 강남 쪽에 살거나 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간혹 이런 뭐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세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도는 하지만 이게 또 매일매일 나오는 포털 뉴스를 보면 또 아까 이제 저희가 VCR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에 대한 보도가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그런 현실과 강남에서 많이 사는 간부 기자들의 현실이 더해져서 이 언론 기사의 어떤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 언론도 늘 기억하고 좀 되새겨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비판을 한 이유는 부동산 보도가 국내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언론에서 부동산 뉴스 어떻게 다루는 게 바람직할지 여기 계신 세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오현태 기자부터.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오늘 저희가 나눴던 지적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집값이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나왔었던 지적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적이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부동산 보도를 좀 이런 관행에 젖어서 큰 고민 없이 해왔던 거 아닌가라는 점을 저부터 좀 반성을 해보고 앞으로 사실 집값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크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크게 또 오르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공포를 부추기는 보도보다는 차분한 좀 톤으로 보도를 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보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원에서도 치료제를 쓰면 약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보도들은 보면 정책 나온 지 몇 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오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진지하게 담백하게 좀 기사를 생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98%를 위해서 기사를 좀 만들어 달라. 국민의 98% 안에는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가 정말 뭐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는 그런 취약계층들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사를 써서야지 2%도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서 뭐 난리가 났다. 보유세 때문에 다 죽겠다라고 하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세금 때문에 다 죽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 이거 나한테도 뭔가 낙수 효과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패닉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심리적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이제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 보면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일상회복위원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기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고민할 때도 소비자 심리가 있는지 아니면 통계 전문가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전부 다 그런 부분에서 완비가 돼야지만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언론도 좀 정정당당하게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걸 그냥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